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미국이 직접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너네들이 공격을 해봐라라고 미국이 윤호, 용인, 허락 뭐 이런 걸 해준다면은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란까지 한 1,500km, 그렇죠. 1,000km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에 필요한 뭐 공중 구비기 이런 군사적인 제약도 있지만 물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성공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우디 등 주변국 경유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리스크를 굉장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외교적 리스크가 뭐냐면 이란이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미 10월 7일 학살 이후 한번 이란하고 이스라엘 한 번씩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때리면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타격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방어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그 소위 얘기해서 싸구려 미사일 날라가서 다 제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없어.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사우디나 그 수니파 주변국이 이스라엘한테 영공을 갖다가 허용하면 영공을 지나치는 걸 허용하면 제공권을 허용하면 우리는 너네가 이스라엘 공습을 조력했다고 간주한다라는 거죠.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네 하늘 날아가는 거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락한다고 하면은 이란은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고 대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이제 너네가 협조했으므로 그러니까 윤호한 때보다 사우디 영공을 개방했으므로 너는 이스라엘과 한 편이야. 고로 난 너를 응징할 것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응징하냐면 목표물도 딱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의 정유시설, 정제시설, 그다음에 담수화시설을 폭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공 내주지 말라 이건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 또 골치 아프죠. 또 이란이 아니라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게 맞는데 또 이란이랑 또 이게 인탱거되면 안 되니까 엮이기 싫은 거죠. 그렇죠. 이제 막 똥이 뭐 무서워서 무서워서 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교적 리스크를 누군가 카바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는 거는 군사적 외교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반격을 하려면 또 그 미국이 이제 다국적군을 또 동원해가지고 또 이게 킬체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군사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외교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마가 진영 코어는 왜 또 우리가 중동에서 또 군사력 투사하냐 이걸 굉장히 극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란까지 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공공기지를 활용하면 그건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우디 영공은 통과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공공기지에서 직접 때릴 수가 있거든요. 자,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 중부군사령관이 주변국을 이렇게 만드는 코얼리션 연합국을 만들 필요는 그 비용도 없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란하고 765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테헤란하고 직선거리가 360km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한 폭격을 계속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순환 보직으로 계속.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군사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공중급여하고 또 복귀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폭격 횟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때리면 계속 때릴 수가 있어요. 계속 출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런 이제 군사적 장점도 있지만 또 사우디 영공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이 외교적 부담도 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제르바이잔이 이렇게 핵심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란 제어 정책의 핵심 퍼즐이라는 게 이 대목이에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직접 타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이란 디아스포라가 얘기한 그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이란 디아스포라가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레짐 체인지 아닙니까? 이걸 하려고 했을 때 그 교두보로 아제르바이잔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군사적 목적이 이제 뭐냐면 IDF 특수부대가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에서 이제 시민 봉기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지금 통제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중국의 그 디지털 전체주를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통신 회합이 돼야지 이제 이게 민중 봉기가 가능한데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인터넷을.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이제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 공산당의 디지털 전체주의를 파괴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첨단 그 심리전단 부대, 사이버 부대가 있거든요. 그 파리 공공부대인가요? 뭐 등등 뭐 관련된 부대들이 지금 이제 저기 아제르바이잔에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하려면 헤드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중봉기는 뭐 이란 안에서 했지만 이걸 외부에서 이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령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이 할 수 있다는 거죠. IDF 특수전 작전 부대가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3의 길 레짐 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고 앞서 이제 감독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이란 신정 체제의 가장 적대적인 아제르바이잔계 현지 이란 국민이 있어요. 그 20%. 그 20%가 이게 이제 실력 행사로 나오는 거죠. 야 봉기해 때리고 오다 때리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정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이제 퍼즐이 어디 있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중동의 새로운 퍼즐이라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란을 제어하는데 아제르바이잔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봉기를 하기 위해서도 혹은 크네릭으로 때릴 그 핵시설 폭격을 하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은 핵심 피스예요. 이스라엘한테는 민중봉기도 가능하고 무력 행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한 20% 2,500만 명이니까 이란의 그 자유진영과 그 민초 조직하고 이란 신정체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소수민족이 결합을 하면은 그래서 완전히 이란 그 신정체제를 완전 레짐 체제를 아주 그냥 순조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게 장거리 이런 것보다는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이란을 갖다가 완전 신정체제로 레짐 체제가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카드를 알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옵션이 있냐 이거 두 가지 자꾸 보여주는 거죠. 협상하라고. 그래서 그런 형국이랑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1991년 12월 달에 구소련이 붕괴됐는데 그 이전에 구소련이 만들어 놓은 공항이래요. 그 공항 활주로를 이스라엘 군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를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투기가 날아와서 이란까지 날아와서 이 미사일을 쏠려면은 1,500km이기 때문에 전투기에 기름을 잔뜩 실어야 그렇죠. 돼. 기름을 잔뜩 실어야 된다라는 거는 무기를 몇 개 못 실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제르바이잔에서 테헤란까지 얼마야? 350km? 예. 그 정도로 가까워지면은 지금 몇 배로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름이 그만큼 전투기에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대신에 무장력이 올라가죠. 무기를 무지하게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 갔다가 그냥 막 두들겨 부시고 돌아오고 또 날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그 이 위치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한테는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시리아를 두고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하고 터키가 만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갈등의 그 골짜기가 좀 이 봉합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전략적 소통을 위한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또 트럼프 미국이 해결을 해야 돼요. 미국 해결을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란은 솔직히 이제 중동의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포스트 이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이 수순 밟으면 아까 아제르바이잔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외교적 옵션을 얘기했지만 이제 패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터키하고 이스라엘의 그 충돌이 가장 핵심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재하는 건 물론 아제르바이잔이 형님들 오세요라고 자리까지는 마련할 수 있으나 양쪽을 중재하기에는 좀 힘이 약하죠.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트럼프만이 중재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무슨 워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난 7일 날 네트냐후 총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관세 한참 나올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네트냐후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터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총리 당신도 좀 양보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좀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맹동적으로 호전적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리 트럼프랑 친해도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거 어떻게 믿냐? 저 터키를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그런데 그 양쪽을 중재하는 게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거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슨 연구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를 계기로 주합과 대규모 미군 파병 없이 중동에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데 이거 역사적 기회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스라엘, 터키의 과정, 거기를 갖다가 좀 중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기존 중동 정세는 이제 국가 단위로 보자면 테헤란, 이란, 앙카라, 터키, 예루살렘 이 3축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바이든이 이제 이란 중심을 한번 중동 질서를 만들어 볼 것이야 했는데 실패했죠.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삐삐 공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아파 그 초승달벽들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빠져가지고 3축, 그러니까 터키, 이란, 이스라엘 3축에서 지금 양강구도로 바뀐 거예요. 터키, 이스라엘이랑.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동 문제는 터키, 이스라엘이 얼만큼 화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중동 정책의 시험대라고 보여진다. 이란 핵은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중재를 얼마큼 잘하느냐가 트럼프 행정부 중동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터키가 자칫하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리아가 군사적 각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터키하고의 관계 설정. 그러니까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법은 간단하다.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건이라는 게 이런 거죠. 시리아의 조건은 이렇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군사적 각축장으로 안 만들려면 시리아가 중립적이어야 된다. 첫째, 뉴트럴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력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긴장 고조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 또 시리아가 재건 사업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리아 재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외부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시리아의 어떤 집권 세력은 미국의 그 테러 지정 대상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외부 자금이 수혈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트럼프죠.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은 외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터키 경제 역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경제력으로 뭐 시리아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트럼프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준 대신에 터키 너네 이스라엘 자극하지 마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시리아 안정화 작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터키의 역할은 터키가 지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러우 전쟁에 관한 이제 중재를 지금 터키가 쓰고 있어요. 트럼프의 오더를 받아서. 그리고 터키의 지정학적 이유 하나의 목적성 중에 하나 미국 입장에서 터키의 지정학적 목적성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역할을 터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터키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공군력이 약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어요. 터키의 민원 상황이 뭐냐면 우리한테 F-35를 팔아다오. 이건데 트럼프가 이거를 허락하면 되죠. 이걸 이제 팔아주면 되는데 대신에 조건을 걸어야죠.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전초기지 만들지 마. 이 두 가지를 아까 경제 재건하고 요것만 해결해 주면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측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버퍼존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요거 F-35 무기 판매, 그 공군력 판매랑 그다음에 경제 재건 요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이제 그 조건을 대줄 수 있는 게 아제르바이잔에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해주면 양측이 이제 적대적 공생이 가능하죠. 어쨌든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이 세 나라가 또 이란을 향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여기에 또 미국이 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지. 하여튼 지금 이 중동의 이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